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첫 시간입니다. 플랫폼에 올라탈 것인가, 플랫폼이 될 것인가. 요즘 여기저기서 플랫폼 난리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이해하기로는 부동산 같아요. 복덕방 구조. 그냥 수요자 있고 공급자 있고 중개하는 양반 있고, 팔려는 사람도 팔았으니까 목적을 달성하고, 살려는 사람도 복덕방을 통해서 집을 좀 구하고. 문피는 플랫폼은 복덕방이다? 기본 뼈대만 놓고 보면 복덕방에 가깝지 않을까? 너무 올드해요. 근데 개념은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저는 놀이터. 가서 좀 시간에 머물고 싶고, 뭘 보고, 뭘 팔듯. 플랫폼은 놀이터다. 황영 별명이 혼구라면서요? 혼구 뜻이 뭡니까? 일단 혼구. 이제 혼을 담은 구라라는. 호구도 아니고 혼마구로도 아니고 혼구. 자, 우리 혼구 황영이 말씀하시는 플랫폼은 혼을 담아주세요. 한때 유행했던 통굽 신발이 있어요. 통굽 신발. 통굽 신발을 영어로 플랫폼 슈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면 평평한 것보다 한 단계 높아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몰랐어. 와. 알쓸신잡인 거? 선생님들이 뭐 강의한다, 연설할 때, 단에 올라갈 때도 플랫폼. 로켓 올려놓고 쏜다, 론치 플랫폼. 기차나 지하철을, 전철을 탄다, 선로보단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탈 수 있게 한다, 플랫폼이에요. 지표면보단 높은 어떤 대나 단. 플랫폼은 단이다. 단이다. 원래 의미의 승강장으로 일단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이해하기는 쉽다고 봐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얘기도 하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런 뭐 사람들이 뭘 올려놓고 거기 와서 어디를 가게 하건 하는, 그게 이제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가 된 거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디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 아시면서. 진짜 모르는데? 애플 아이튠이죠. 아이튠이죠. 모일 수 있게 하는. 애플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애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용으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기존 고객을 꽉 묶어놓는, 락인 한다 그러죠. 꽉 잠가놓는다. 전 본질은 뭐냐면, 옛날 비즈니스는 이게 쌍끌이 저인망업인 거예요. 그물을 바닥까지 깊게 해서 쫙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잡고 싶은 물고기 말고도 별게 다 딸려오죠. 황영 경고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쌍끌이. 싸그리! 쌍끌이. 쌍끌이랑 싸그리 배 두 대가 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쌍이 끌어온다. 까불. 그래서 쌍끌이라고. 까불쉽. 플랫폼 비즈니스는 저는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두리 양식장이다. 플랫폼은 단이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쌍끌이업이란 건 쫙 밑바닥 긁는 거잖아요. 그죠? 가두리란 건 얘네들은 갇혀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자발적으로 갇혀지고 싶은 그런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이자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흔히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다 하면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 생각 많이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쇼핑몰은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이베이나 옥션, 또 아마존은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현? 전통적인 의미의 비즈니스는, 즉 온라인 쇼핑몰도 우리는 가서 막 사요. 파는 사람은 평생 거기서 팔기만 해요. 사는 사람은 거기서 평생 사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곡됐죠. 오픈마켓, 그러면 싼 거 판다로 돼 있지만 원래 뜻이 오픈 마켓플레이스잖아요.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차이는 뭐냐? 입장의 변화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파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팔 수도 있고, 일정 자격만 되면 누구나 오게 만든 건 플랫폼이에요. 근데 일정 장소를 제공했는데 사는 사람을 내가 선별했다, 머천다이징 했다, MD 역할이다, 그런 건 플랫폼으로 안 불러요. 내가 만든 거든 남이든 일정 정도 이 장소에 맞는 거를 마치 사입하거나 선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라면 초대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황영 또 경고 한 번 더요. 사입!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사입 뭐야? 사는 거야? 사서 들여온다 생각하세요. 산다고 해주세요. 뭐 이렇게 유식한 척 하지 마세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입장의 변화가 가능한 곳.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의 변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돼요. 그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요새 온라인이지만 그런 걸 제공한다. 라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우버 생각해 보자고요. 우버는 내가 기사가 될 때도 있고 탈 때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내가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묵을 수도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관련해서 딱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고요. 목적지로 가게 해주는 트랙, 선로가 있어요. 기차, 차량을 잘 타기 위한
승강장이 있어요. 그죠?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 건물이 있어요. 그죠? 저는 플랫폼이란 말은 승강장에서 시작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역이란 역사가 플랫폼이 있고 트랙이 있는데 그것만 있다면 오로지 특정 목적지 가는 사람만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발달한 큰 역사, 스테이션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트랙과 플랫폼도 있지만 역사 자체가 사람을 끌어오게 하는 다양한 요소로 있어요. 그죠? 즉, 기본적으로 유입력이 많아져야 되는 게 하나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게 플랫폼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플랫폼에서 그 트랙을 지나다니는 걸 탔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이 세 요소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제일 중요한 요소 같아요. 아까 복덕방 얘기를 뭐 직방, 다방, 뭐 요런 식의 이제 그런 집을 구하는 행위들이 예전에는 복덕방에 가서 뭐 하기도 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폰 하나로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오토들, 뭐 사실은 배달 쪽의 앱들도 어떻게 보면 오토 온 거고, 오토 플랫폼, 오토도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오토가 뭔가요? 오토가 뭐예요 도대체? 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온라인. 예전엔 개념적으로 온라인은 사이버 월드고 오프라인은 리얼 월드였잖아요. 쇼루밍족 아시죠? 굴루밍 말고 뭐 쇼루밍이 뭐예요? 쇼룸을 연락해 본다는 건데 기대보다는 좀 잘 모르셔서 그래서 환경이 있잖아요. 다나와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라 그거를 막 열심히 온라인으로 다 찾아. 그래 놓고서는 그 가격에 맞는 거를 오프라인 가서 사가거나 반대로 오프라인 가서 쇼룸 가서 다 봐도 샵 사장 입장에서 이 양반 뭐 살 것 같은데 했는데 안 사.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사례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생활의 경계가 무뎌지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연결을 쉽게 해주는 거는 다 플랫폼이 되는 거 이제는. 광의로 보면 사실 다 플랫폼이죠. 그렇죠. 특히 모바일 앱이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상당 경우 플랫폼이 앱을 통해서 구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옥션이 좀 많이 이렇게 그냥 싸게 파는 데처럼 바뀐 거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한테 뭐 옥션 이렇게 막 뭐 일하셨다고 이렇게 자랑하셨던 것 같은데 뭐 언제 뭐 하신 거였어요? 십수년 전에 옥션이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브랜드 에이전시를 한 3년 했어요. 그때 나온 개념이 오픈 마켓플레이스고 핵심 개념이 운전면허를 사람들이 많이 안 땄을 때는 보행자는 운전자 욕만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 욕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운전자를 욕하지도 않아요. 욕하는 놈들은 하던데. 그렇죠. 그런 진상 새끼들 늘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입장의 변화가 있는 곳이란 뜻에서 자유로운 입장의 변화 그 혼구가 그때 쓰신 거군요. 그렇죠. 십수년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또 첨단 얘기를 하자는데 십수년 전 옛날 얘기를.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틀리지 않죠.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황영께서 이제 플랫폼이란 자유로운 입장의 변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멋있다.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공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우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뭐 택시기사님들 반대하고 이래서 사실 좀 실패한 모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우버 얘기는 우버가 한국에서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직간접 경험이 좀 적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네. 에어비앤비는 사실 제가 직접 경험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현상 중에 여자아이들이요. 예전에는 돈 모아서 호텔이나 그 레지던스에서 파티를 했는데 요즘엔 에어비앤비로 빌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드로 보일 수도 있으나 패드가 뭐예요? 패드가 뭐냐면은 그 트렌드 바로 전에 잠깐 반짝하고 반짝하는 유행.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F입니다. F-E-D? 네네네. AD. AD. FAD. 네네. 에어비앤비에서 파자마 파티하는 거를 패드다? 제가 볼 때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트렌드가 되어야만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을 한다.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하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황영이 얘기한 거를 제가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플랫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플랫폼이야말로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그 네트워크,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좀 예를 들자면 게시판 같은 데 보면
판매자한테 당한 짤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판매자한테 당한 짤을 올리면서도 판매자를 만나게 했던 어떤 네트워크, 여기를 욕하진 않아요.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뿐이지, 그렇게 호된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음에 똑같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들어가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그 네트워크, 그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다, 이거라고 보는데 황영께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앞에 거 먼저 얘기하고 그냥 지금 우버랑 에어비앤비 얘기하는데 진입장벽, 그러니까 기존 그 시장 진입자들 택시 회사에 뭐 반발 있었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버스 요금 인상시키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연배가 티나나? 괜찮아요. 뭐 어차피 앞에까지 하는 얘기가 룩앤필이 버스 요금 현실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사례인데, 그럼 우리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요금에서 살았냐고. 버스 요금 올렸다 그러면 되거든요. 이게 이 워딩 싸움이 사실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짧게 꼰대처럼 얘기할게요. 공유경제 얼마나 듣기 멋있어요, 그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흥 소장이 차를 몰아요. 주말에만 써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갖고 있는 자산이지만 유효 자산이에요. 그죠? 그 유효 자산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연결해 준다는 게 쉐어드 이코노미 공유 경제.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본질은 초단기 렌트의 연속적인 반복이에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차이는 또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 문피가 좋은 얘기 했는데 조금 달라요. 똑같은 중고를 사는 데인데 옥션에서 산 사람은 최소한 그렇게 당할 일도 별로 없고, 옥션을 욕하지 않는데 중고나라와 옥션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중고를 산다 하더라도 책임을 개인화하느냐, 책임을 플랫폼 만든 사람이 입장이 어느 정도 져주냐의 차이예요.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잘못되면 중고나라라는 사이트가 해결해주지 않아요. 내가 재수없어 나쁜 새끼 만난 거지. 근데 옥션에서 사기를 당하면 옥션 측에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버에서 그 유유자산을 써서 승격이 됐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안 좋은 점에 책임을 누가 져주냐 이거지. 그러면 우버라는 플랫폼을 만든 데서 일정 정도 그걸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옥션처럼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어떻게 돼? 개인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그런 본질적 문제가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유 경제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만 공유라는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나 이런 장치를 등한시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해 주셨네요. 진입장벽과 어떤 네트워크 신뢰.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실제로는 지금 우버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합니다. 카카오 블랙의 형태일 뿐이죠. 플랫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물리는 완전히 개인화된 1대1 개인적인 거래 형태가 아닌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우리 황영께서 약간 업되셨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황현이 의협심이 강하세요. 의협심이 강해서 이렇게 책임 안 지거나 뭐 이런 그 브랜드들 이런 데도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자, 황영.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황영께서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플랫폼을 승강장이라고 이미 정의했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스테이션, 역사가 필요하고 트랙이 있어야 되고 플랫폼 승강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흥 소장 말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 그건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걸 잊어. 자꾸 잊어. 그러니까 그 세 요소가 이 얘기예요. 역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길 가서 목적지를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가서 볼 게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역사인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바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게 트랙이에요. 제대로 된 트랙. 승강장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갈 때 편하게 승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 가지죠. 일단 목적지를 가든 말든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일단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각의 다기한 니드를 명확하게 충족시키는 트랙이 잘 설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트랙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편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성, 쉽게 얘기하면 그게 UI도 되고 UX도 되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의 기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으면 넘버, 뉴커머가 와야 되는 거죠. 기존에 오던 분 말고 새로 오는 사람이 더 늘어야 돼. 그 다음에 프리퀀시, 더 자주 와야 돼. 한 번 오던 놈이 두 번, 세 번. 왜냐하면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신규 방문을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세 번째는 볼륨.
얘가 만약에 지불을 여기서 해야 된다. 유료다. 그러면 한 번 쓸 때 더 많이 쓰게 해. 그럼 뭔가 묶어주든지 상품으로 구성을 하든지. 아 근데 이거 모든 비즈니스의 공통점이라. 다 되죠. 뉴커머, 신규 고객, 땡기기, 어퀴지션. 안 오던 사람, 한 번도 안 온 사람 오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평소에 오던 사람 더 오게 하는 거. 2번 오게 하던 사람 5번 오게 하는 거. 10,000원 쓰던 사람 50,000원 쓰게 하는 거. 이건 모든 비즈니스에 사실 맞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도 생각해 보니까 프리퀀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팬덤 마케팅. 10,000명이 어중뛰게 저를 알거나 좋아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100명이 나를 졸라리 좋아해야죠. 나의 브랜드 전도사가 되고. 플랫폼도 저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적인 접근이 좀 지금 브랜드 관점으로 접근하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큐가 될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브랜드는 저 브랜드처럼 되고 싶거나 저 브랜드를 갖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를 못 느끼게 하면 성공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장난 같습니다만 3공으로 풀 수도 있겠다. 흔히 말하는 옛날 얘기였죠. 아이, 공화국 뭐 이런 거.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명 이 세 가지 공짜를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플랫폼이 주는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너 이거 봤어 하고 떠들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나에겐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명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중심의 모든 비즈니스는 필요하지만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 세 가지 공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명한다. 가치에 공감하고 그 결과물에 재미가 있으면 공유하게 되고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의미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림 있는 공명하게 되고 이 정도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의 아주 요건은 다 채운 거 아닌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은 황영께서는 이제 공감, 공유, 공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어요. 쉐어앤케어라고 공유로 기부하는. 쉐어앤케어가 소셜 기부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데 많이 냈었어요. 근데 헤쳐나가게 될 게 많죠. 궁금한 거는 그거죠. 쉐어앤케어의 수익 모델은 뭘까? 공유로 기부하는 그 판을 짜놨는데 당장 자기네들은 뭐 먹고 살아? 전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성공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과연 수익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죠. 비즈니스라고 하면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과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모델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사업 모델이다,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건 내 업의 개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잘 전달하겠다가 정리되면 사업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수익 모델은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잘하면 돈은 자동으로 딸려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나쁜 접근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 모델은 이 사업을 우리가 잘하지만 사업을 하는 전체 과정을 포터가 얘기하는 밸류 체인으로 잘 구분해서 설계를 하고 그 밸류 체인, 가치 사슬 중에서 어디로 돈을 가져올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직장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구하는 업체 있어요. 구직자와 구인 업체를 연결해줘요. 그죠? 똑같은 사업 모델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직자한테 돈 받으면 직업 소개서예요. 구인 업체한테 떳떳이 돈 받으면 그거는 서치펌이에요. 헤드헌팅 회사예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어디에 따라. 찍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사업 모델하고 수익 모델 얘기할 때마다 탁월한 사례라 생각하는 게 있어요. 1959년이에요. 아, 또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요. 2010년 이후 얘기해달라고요. 제록스예요. 당시 최첨단 기계. 그동안 복사기보다 훨씬 비싸고 고성능의 복사기를 만들었어요. 너무 비싸서 안 팔릴 거예요. 사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충실한 제품이 나온 거예요. 돈을 못 버네?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니까. 그때 사장 윌슨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리스를 도입했어요. 야, 리스를 도입해서 월 95달러로 임대하는 거예요. 마음껏 쓰는데 그거로 돈은 확 번 거예요. 다시 사업 모델과 수익 모델은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특정한 그 사이트를 얘기해서 뭐한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힘들고 어려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올 거라는 낙관론 하에서 정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사업 모델을 공고히 하되 이 전체 사업이 일어나는 밸류체인을 잘게 쪼개서 그중에 어디에서 돈을 뽑을까를 빨리 찾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되지 않으면 플랫폼 비즈니스도 비즈니스란 말이 붙는 한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영원히 헷갈릴 수 있어요. 밸류 체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을 부분으로 쪼개고 각 부분에서 어디에서 가장 돈으로 이거를 바꿔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를 계속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플랫폼이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되고, 그리고 목적지가 많아야 되고, 컨텐츠도 많아야 되고, 상품 서비스도 많아야 되고, 독특한 상품 서비스가 많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걸 매개하는 비즈니스도 될 것이고, 늘 고민이에요. 사람을 먼저 땡겨와야 돼? 아니면 훌륭한 제품, 서비스 등등의 컨텐츠가 있으면 사람은 자동으로 와. 이 두 가지가 늘 고민인 거죠. 전통적인 방식은 후자에 가깝잖아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은 알아서 찾을 것이다. 근데 실패하는 게 많죠. 이제 그게 컨텐츠를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은 일단 사람 쪽수가 있어야 된다예요. 그거를 대변하는 입장이 흔히 얘기하는 양질 전화 이런 얘기예요. 일정 정도 양이 쌓이면 질적으로 변화한다예요. 물이 끓으면 100도까지는 양이나 숫자만 올라간 거예요. 100도가 넘으면 이 물체의 형태가 달라져요. 기체가 되잖아요. 사용자가 일단 무조건 많으면 일정 정도 숫자만 넘어가면 질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구 땡겨왔던 거예요. 초창기 인터넷인 거죠. 다음에서 공짜 이메일 쫙 줘서 사람 쫙 땡기는 거. 그럼 컨텐츠를 좋게 하면 알아서 찾느냐? 요새 그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정말 고민이 그거예요. 정말 비겁하게 표현하면 지금 그 둘 다를 동시에 도모하지 않으면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돈도 들고 컨텐츠가 스스로를 증명하지도 않아요. 이게 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딜레마 같은 거예요. 어느 걸 먼저 할까? 동시에 해야 된다. 비겁한 변명 같지만 현재 해결책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직방이라는 서비스 혹은 플랫폼은 3년 동안 영업만 했대요. 그 부동산 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하시죠. 그래서 바카스 사서 처음에는 뭔데 니네 막 문전 박대 당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참고 참아서 2만 개를 확보한 다음에 앱 UI UX나 이걸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에 대한 이상한 희망, 결코 가지면 안 되는 희망은 이렇게 멋있는 걸 내가 좀 개념을 만들어 놓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하면 잘 될 거야? 절대 아닌 건 거고,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언급드린 직방이라는 플랫폼의 경우는 사실 이 총알을 확실하게 많이 쨍겨 놓은 거거든요. 직방 같은 경우는 황영이 말씀하셨던 양질 전화를 하려고 한 거죠. 그 지금 흥 소장 얘기를 들어보거나 문피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 소비자와 제품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거로 수익을 얻는 그 중개 혹은 매개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그 안에 소비자들이 바라는 제품, 컨텐츠를 먼저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중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TLX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TLX는 뭔지 좀 설명해 주셔야지. 흥 소장하고 저하고 몇 년간 자문을 해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헬스 오토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이 한 4,500개 있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자기가 가까운 곳에 운동, 뭐 요가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스타트업이 뭡니까? 그냥 옛날 벤처 창업하던 거 아니에요? 멋있게 부르지 말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좋다. 거기에 실행력이 있으면 스타트업을 성공한다. 그럼 개소리가 어딨어요. 이런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경우를 빼고는 스타트업에서 잘할 사람들은, 잘할 놈들은 대기업 가도 잘하는 거예요. 라면 잘 끓이는 놈이 떡볶이도 잘 만들어요. 오. TLX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지난한 과정을 거쳤어요. 창업자가 헬스장 사장 만나서 우리 회원 가입해 주세요. 분당 지역 헬스장 묶어서 이용권을 쉽게 말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전국적으로 몇천 개를 다 묶고 나서 플랫폼 형태로 앱을 하면서 팍 큰 거거든요. 성공의 요체는 오투어 멋진 앱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모바일 앱이 없어도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의 사용의 편의성, 방문의 편리성을 증가하게 한 앱을 함으로써 오토 비즈니스 성공한 거지. 사람들은 좀 막연히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앱을 디자인을 잘했고 잘 만들면 사람이 쓸 거야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앱을 만들기 전에 바닥을 짠짠하게 다져놓고 그걸 앱의 형태로 가시적으로 전환해야지만 성공할 것이다. 사실 그거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황영 어머님, 모친께서 황영처럼 정의를 잘 내리셔요. 뭐라고 내리셨어요 그때? 제가 회사 관두고 진짜로 독립을 했는데 노친대께서 그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니까 뭔 일 하는 거니? 라고 여쭤보셔서 브랜드 뭐 마케팅 이런 거 관련해서 컨설팅 한다. 말로 하는 거냐? 그래서 보고서 쓰고 있더니 그건 사업 아니다. 하다못해 이쑤시개도 만들어 팔아야 사업이지 입만 터는 건 사업 아니다. 그때는 이 놓친다 왜 이러시나 했는데 그게 진짜 사업의 본질 아닌가 싶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봉이김선달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얘네랑 만나게 해주고 수수료 얻으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꾸준함의 힘 그거는 뭐 꼭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와 수익 모델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비즈니스 하셨고, 모델과 수익 모델을 구분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밸류 체인에서 어딘가에 가치의 방점을 찍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수익 모델로서 성공한 플랫폼으로서 그 TLX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 곳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헬스클럽 다니면서 설득에 설득을 하고 그것이 앱의 형태로 가시화돼서 지금은 좀 성공한 모델에 가깝다. 특정 업체를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마음이죠 뭐. 그럼 TLX는 돈을 벌었다. 그래서 성공했다. 둘 다 번 거죠. 무슨 얘기냐면 헬스장 가는 사람 중에 꾸준히 가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서울에서 하다가 그 멤버십이 적용되는 부산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에 3번 할 수도 있고 30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를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매개 비즈니스인데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 거예요. 헬스장 늘 폭탁거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가외 수익이 들어와요. 뭐 나쁘지 않잖아요. 하나 더 잔소리 올리면 삥 뜯는 비즈니스를 중개나 매개 비즈니스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포장하는 이런 악습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도 소비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에 비겁하게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자, 내가 5,000원짜리 짜장면을 편하게 배달시켜 먹고 싶어요. 내가 편하게 받아 먹었어요. 누구한테 이익이, 내가 베네핏, 내가 혜택 얻었잖아요. 그럼 내가 돼야지. 외국 배달 앱은 그 소비자들이 내요. 봐봐요. 그래 놓고서 그 앱을 안 써도 5,000원짜리 받아오면서 훨씬 편하게 받았는데 거기에 500원이든 300원이든 낼 생각은 안 하고 소비자니까 무조건 싸게 그러면서 포인트도 달라 그러고 소비자가 결국은 어떤 성공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훌륭한 수익 모델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해피하고 중개하는 사람도 좀 해피한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죠. 성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들은 결국은 과거에는 우리가 나의 메시지를 내보냈다면 요즘은 땡겨오잖아요. 처음에 우리 가두리 양식장 얘기도 했었고 안에서 놀게 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나가고 싶어 하지 않게 또 밖에 있는 애들도 들어오고 싶게 하고 이게 요즘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커뮤니케이션이든 황영, 푸시형과 풀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 또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한다고 아닙니다. 옛날 마케팅입니다. 옛날 기본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생산자가 기업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밀어내는 거죠.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밀어내는 게 푸시 마케팅이었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밀어내잖아요. 푸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프로모션이에요. 그죠? 프로모션이니까 무식하게 풀면 앞으로 모션 미는 거예요. 앞으로 미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 그럼 풀링은 그 반대죠. 그죠? 땡겨오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 회사를 보든 유통업체를 보든 제일 중요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스스로 땡겨오게 하려면 광고 등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작업보다 훨씬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러면서 잡스 영화가 마케팅의 본질은 제품 그 자체라며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가 내는 돈보다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야 풀이 되는 거죠. 그걸 가치를 느끼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물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문피께서는 크리에이터고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잖아요. 꼭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오디언스,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땡겨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중요하거나 어떤 게 필요하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홍보 영상을 메인으로 만드는 게 제 업이고 홍보 영상이라는 거는 내가 이러저러하다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홍보 영상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조회수가 진짜 창피해요. 20회, 100회.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홍보란 말이 들어가면 홍보가 안 돼요. 광고란 말이 들어가면 광고가 안 돼요. 이게 푸시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풀링은 진정성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면 알아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좀 까야 된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네, 결국은 진정성이다. TV라고. TV 알죠. 알죠? 예. 눈썹
있는 남자 없는 남자 비교해서 아, 또 황영 이런 거 몰라. 그 페이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막 후기. 일반인의 후기 영상인 것처럼 올려요. 제품 사용기를 제품 사용기를 마치 내가 이걸 한 것처럼 해서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자가 한 거니까 믿고 간단 말이죠. 이건 제 사례인데 제가 눈썹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걸 눈썹 그리는 걸 사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칠하고 나면 한 15분 있으면 이 눈썹의 모양이 2주 정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눈썹 그려주고 한 호흡곤란으로 한 20분 졸도했었어요. 저희 집사람.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눈썹이 있으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거 정말 괜찮아 보여. 그리고 이거 2주 간다니까 자기 전에 그래도 샤워는 했지. 눈썹이 없어졌어 또. 사기당했네. 사기당했지. 이런 사례가 좀 여럿 있죠. 소비자들의 레알 후기라고 포장해서 결국 광고를 했지만 그 제품과 서비스가 과장됐다라는 걸 알고 난 뒤로는 걔도 결국 안 보죠. 여기서도 결국 진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풀 하려면은 결국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혼구, 화영 진정성 있는 브랜딩들 주창하시죠. 네, 진실성은 언행일치죠.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날라리로 사는 게 좋아라고 언을 했다면 옷도 그렇게 입고 그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버진 같은 게 그런 거죠. 버진의 브랜드 에센스는 뭐냐? 쉽게 풀면 영앤펀이에요. 우리말로 풀면 날라리로서의 즐거움이 버진 아메리카의 핵심이에요. 리차드 브랜슨이 그 사람 자체가 또라이죠?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어떻게 해요? 브랜드 메시지, 말이 그거예요. 날라리로 사는 게 즐거운 거다. 지나치게 엄숙하게 살지 마라. 행이 뭐예요, 행? 그러면 그게 제품 서비스 반영됐느냐? 버진 아메리카 승무원들 옷이 핫하죠. 섹시하게 입혀요. 비행기 타면 조명도 거의 나이트 불빛이에요. 본인이 여장하고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성 하면 지나치게 거룩하고 엄숙한 생각,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언행일치만 되면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진정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진정성만 있다고 풀이 될까요? 핵심은 브랜드도 그런 컨셉이나 아이덴티티를 잡았으면 그걸 진짜 정말 열심히 그거를 일관성 있게. 그걸 경험하게 BX,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그 과정을 사실 영상으로 만들거나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영상은 잘 안 봐요. 근데 사람들이 메이킹은 필름 봐요. 보겠지. 친구 같은 친밀함. 저는 그걸 사람 냄새 같은 느낌이라고. 대화하는 능력. 컨버세이션 마인드. 저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도 플랫폼도 너무 자기들 이게 우리가 잘났어. 우리 여기 오면 네가 이런 이득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난 너랑 친구가 되고 싶고 너의 취향을 난 알고 있어. 혹은 우리 이런 얘기 좀 나누자. 그래서 마치 사람이어야 되고 친구 같은 접근을 하는 게 최근에 재미있는 게 충주사과. 그렇죠. 충주 주무관님 재밌죠? 그건 저도 봤습니다. 그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얘기가 진정성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삼행시를 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어떤 각오를 다지거나 느끼게 하기에는 얘기가 너무 거룩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하나씩 짚어서 보자고. 오케이. 답은 흥 소장이 한 얘기 있어요. 진정성이다, 친구 같다, 충주사과에 재밌는 게 있다라를 그 하나하나의 사례로만 소개할 게 아니라 전체 틀거리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는 밸류라고 보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사람이 모이게 하고 사게 하고 모든 비즈니스에서 풀링이 되려면 내가 여기에 하느라고 쓴 코스트, 비용보다 내가 얻게 되는 베네핏, 혜택이 많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코스트는 작고 베네핏이 높으면 거기에 따라 밸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밸류는 코스트분의 베네핏이라고 보는 거죠. 비용을 낮추거나 베네핏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지? 첫 번째예요. 출발점은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낮거나 같은 가격인데 위에 품질을 높이면 돼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흔히 가성비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밸류 퍼 머니라고 번역하는 멍청한 교수도 있는데요. 그런 교수님은 이런 거 안 보시겠죠? 그렇죠. 밸류 퍼 머니는 그거보다 큰 얘기예요. 가격은 낮추고 진짜 품질은 본래 품질 높여라는 이거는 일본 애들 표현을 하면 코스파예요. 코스파. 일본식 영어예요. 코스트 퍼 퍼포먼스예요. 그게 가성비인 거예요. 기본빵이야. 기본빵. 두 번째는 획득 시간 코스트를 낮추거나 그걸 얻거나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나 까다롭지 않게 하거나 그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게 될 때 과정이 멋있거나 즉 획득 시간 비용을 낮추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그게 뭐예요? 획득 시간 비용을 확 줄인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풀링이 중요한데
이거를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소셜 커머스도 플랫폼 비즈니스 본다면 쿠팡이 획득 시간 비용을 줄이는 대표적인 게 되겠죠. 획득 시간 비용은 정보에 가는 것도 돼요. 내가 뭐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해. 알아보려니까 전화를 3번 건너서 해야 돼. 이런 거 줄이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 품질은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인데도 예를 들어 내가 연필을 하나 주문해서 받았는데 어떤 쇼핑몰에서는 그냥 뭐 비닐에 둘둘 말아서 왔어요. 어느 쇼핑몰에서는 똑같은데 리봉해서 왔어요. 그거 서비스 품질이에요. 그거 높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심리적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혹시 심리학 전공하셨나요? 그렇죠. 전공은 했으나 공부를 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전공과 공부는 다른 거지. 심리적 비용을 낮추거나 이미지 품질을 높이는 거예요. 이미지 품질이 흔히 말하는 브랜드 이미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 인간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광고가 아닌 거로 컨텐츠가 나야 된다. 그런 게 다 거기 속하는 거예요. 심리적 비용은 불안함을 없애는 거거든요. 나 이거 써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근본적인 불안함. 두 번째, 나 이거 쓴다 그러면 주변에서 욕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거는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는 젊은 여자들 입장에서 가지는 근본적인 공포감이 있어요. 그죠? 그 불안함을 없앴잖아요. 풀링이 되려면 이 3가지. 기본 비용인 가격을 낮추거나 획득 시간 비용을 낮출 수 있거나 심리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를 뭘 할 거냐를 고민하고 두 번째 윗단에 기본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 품질에 해당하는 브랜드 이미지에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전체 틀에 하나씩을 대응해서 생각을 해야 우리 삼행시를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거 잘해볼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냐라는 나는 마지막 멘트가 너무 오그라드는 거야. 우리 삼행시를 보시는 분들이 무슨 거의 도울과 김구라 같은 느낌이었어. 우리 황영께서 이제 풀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미디어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도 예전에는 뉴스든 뭐든 다 푸시했잖아요. 근데 뭐 SBS 같은 경우는 스브스 뉴스 같은 거 만들어서 짧게지만 이제 유인, 풀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저만 해도 지상파 TV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기사를 접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점점 어떤 미디어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좀 구축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 큰 기업들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그 뭐 렐러번스, 연관성을 좀 갖고는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의 플랫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미디어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커피 파는 데가 아니라. 네네네. 업스탠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 일반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을 영상 콘텐츠로 자기들 플랫폼 안에서 그거를 쏘더라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카콜라는 그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안 만들려고 한다. 우린 여기서 계속 만들고 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 라고 해서 코카콜라 전이 뭐 코카콜라 전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코카콜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무브라는 행사를 개최해요. 14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무브를 했고 2015년에 한국에서는 모두의 올림픽이라고 개최를 했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원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선생님들을 파견해가지고 무슨 코카콜라 무슨 영상도 작업 예전에 하셨던 거 얘기하려는 거야.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 영상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 전이를 접하게 됐는데 코카콜라 전이에 들어가 보면은 뭐 콜라 얘기 별로 없어요. 코카콜라 전이의 목표는 펩시하고 싸우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우리 흔히 아는 굉장한 매체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황영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본인들을 미디어화하거나 미디어 플랫폼으로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어렵다. 지금 플랫폼이란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다 보면서 미디어가 약간은 이게 좀 혼재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목적지로 쉽고 빨리 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모이는 사람끼리도 입장이 변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용이하고 즐겁게 의미와 재미와 가치를 준다라고 보잖아요. 미디어는 전통 미디어도 플랫폼인데 기사로 대표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플레이어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죠? 근데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볼 때 결여된 게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죠. 그 전통적인 미디어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의 이야기 소스로의 권위나 효과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식적인, 물성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전달할 도구인 플랫폼이 이제는 일반화된 거죠. 옛날에 미디어는 뭐예요? 신문, 방송인 거잖아요. 웹사이트는 미디어야 아니에요. 미디어죠. 미디어라 볼 수 있죠. 네. 따라서 기업이 기존의 매체가 아닌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아예 자기만의 얘기를 함으로써 기존 미디어가 못하는 영역을 훨씬 많이 커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스토리텔링과 연관되고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브랜드 저널리즘이 되는 거죠. 황영 얘기하신 거에 좀 첨언 드리면 요즘에 작은 스타트업들은 코카콜라처럼 하긴 너무 힘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야놀자라는 애들이 보니까 그 야놀자를 공식적인 문패로 달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지만 연애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페이지도 운영을 해요. 국내 여행 이건 한 100만 구독자가 있고 연애 쪽은 한 50만이 있고 야 야놀자가 그 리소스를 들여서 왜 그 페이지를 키우는 거야? 우리가 실질적인 큐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야놀자 얘기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 여행을 가게 되고 당연히 숙박업소가 필요하니까 자기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거잖아. 이 플랫폼 혹은 이 앱을 브랜딩할 때 놀이문화, 뭐 편리함 이것도 주고 용기를 주겠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캠페인이 이제 보고서처럼 이걸 아예 저널리즘이죠, 진짜. 일단 시장의 파이를 우회적으로 굉장히 키우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실 필요도 있겠다. 그럼 야놀자의 그 연애 관련 페이지도 일종의 브랜드 저널리즘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안에 야놀자를 규모하게 잘 넣고 대놓고 넣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황영께서는 버스 요금 현실화 겪었고 버스용 현실화 진짜. 모텔이 나오기 전에 여인숙도 경험을 하셨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브랜드 저널리즘의 한 방향이라고 봤을 때 그 깡패도 독서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깡패가 독서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모텔을 스터디해요. 모텔은 스터디하는 공간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생각하니까 전 약간 삐딱하게 봤던 거고요. 어떤 용어가 생기면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를 갖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늘 주장하거든요. 브랜드 저널리즘이잖아요. 저널리즘이란 건 내가 신문사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브랜드 저널리즘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두 가지죠. 그 미디어의 소유주가 특정 브랜드다. 두 번째, 그 브랜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우리 브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 우리 브랜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다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 위의 개념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브랜드 저널리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모범 사례로 뽑히는 게 그 레드불에서 나온 레드불리틴이에요. 자, 그럼 레드불리틴은 레드불이라는 브랜드 홈페이지와 상관없이 별도의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 레드불리틴은 잡지도 동시에 퍼블리시를 해요. 컨텐츠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크리에이트 원스, 퍼블리시 에브리웨어예요. 코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모범 사례인데 그거를 아무런 고민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채널 현대카드나 삼성 뉴스룸이나 그런 형태를 흉내는 게 많이 있어요. 외주업체한테 그냥 거의 맡기고 사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소비자로서 그 수용자로서 임팩트는 하나도 못 느끼. 아 죄송합니다. 한때 제가 만들어왔던 컨텐츠이기도 하기 때문에 삼성 투마로우 TV는 그때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나 엄청 본 것 같은데? 레드불리티는 레드불의 물론 이름을 따서 다 알 수 있긴 한데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건 익스트림 스포츠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불이 왜 처음에 마케팅 컨셉이 날개를 달아준다 했거든. 퍼포먼스를 좋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스포츠 중에서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뽑은 거고 레드불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레드불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야놀자가 놀이 문화를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게 누가 먼저 이런 개념 구라를 만들었느냐. 99년인가 2000년에 그 세스 고딘. 세스 형이 했구나. 그 양반이 얘기했고 본격화된 거는 2004년에 맥도날드 레리 라이트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자는 뜻이에요. 거기에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났던 거예요. 순수하게 브랜드가 뭘 얘기를 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시장을 키우거나
우리 팬을 이루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브랜드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명명한 이름처럼 굉장히 고귀하고 멋있는 거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브랜드 저널리즘은 조금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플랫폼이 지금 그것들 다 먹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첫 주제를 플랫폼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삼행시도 그런 어떤 게 혹시 있는지. 알파고랑 이세돌이 바둑을 둬도 훈수를 두는 게 사람이에요. 나라면 저기다 뒀을 것 같은데. 저희 3인칭 행동 시점이 지향하는 거는 브랜딩과 마케팅에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3자적인 관점에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자연스럽게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 그렇죠. 3인칭이라는 게 객관성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3인칭이니까 객관적으로. 근데 당사자거나 관련자가 아니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까고. 잘된 건 잘됐다고 확실하게 칭찬해주고. 행동 시점이라는 얘기는 방송에 나온 얘기를 듣고 액션으로 옮길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네. 진짜 제일 멋있는 삶이 뭐냐. 내 꼴린 대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삶이 제일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삼행시는 우리 내키는데도 막 떠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고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좀 거창합니다만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살아가면서 커다란 의미를 성취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살면서 의미를 성취하는 거죠. 근데 플랫폼이 될 거냐, 플랫폼에 올라탈 거냐. 지금 얼마나 개인 브랜딩 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널려 있어요. 하다못해 페이스북이 있고, 하다못해 트위터도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가치, 요런 것만 선정하셔서 꾸준하게 스스로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채우세요. 비록 거대한 플랫폼에 올라탄 작은 개인이지만 그 자체가 밸류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돼요. 작지만 탄탄한 개인 브랜드를 만들다는 각오를 해보는 거,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조금 앞으로 삶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뭐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을 꼭 활용하시라. 이런 잔소리를 드리고 싶었어요. 또 장차적인 꿈은 이래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브랜딩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애로가 있으면 저희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PT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지도 좀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을 포인트가 될 것도 같고요. 플랫폼은 자유로운 입장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게 플랫폼이다. 난 사실 이것도 인간관계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 역지사지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팔 때도 있고 살 때도 있는데 사는 사람이 팔 때 생각하고 팔던 사람이 살 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입장 변화가 가능한 것이 플랫폼이다. 너무 쉬우면서 기억이 나기 좋아. 사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인칭 행동 시점을 시작한 것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영 오늘 녹화해 보시니까 어때요? 첫 녹화인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한마디 잔소리 딱 마지막으로. 또? 컨텐츠마다 웃기고 재밌는 거 보면서 인생 살다가는 인생 뜻대로 안 풀립니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좀 재미없어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재미없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더 재밌게 할 테니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좀 널리 알려주세요.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은 반드시 도움될 겁니다. 우리 웅 소장은 앞으로 삼행시에서 어떤 롤을 할 건지. 저는 액션이죠. 흥과 액션. 액션할 수 있는 흥을 드리겠습니다. 흥! 황영 앞으로 삼행시를 통해서 바라는 점. 영어 단어 하나만 잔소리 드립니다. DPT라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깊어 보이죠? 언뜻 보면 무지하게 깊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깊어 보이는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멘토라는 양반들, 구루라는 양반들 이런 사기를 많이 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용이하게 전이시키는 네트워킹 파워를 가진 사람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 새끼 술 먹을 때 재밌어 이 뜻이에요. 저는 최소한 우리 삼행시 보는 분들이 쓸데없는 DPT 헷갈리지 않고 본질이 뭐다를 보다 명확하고 이왕이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그런 역할을 저는 수행하고 싶습니다. 요 위로 이메일 주소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 뭐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뭐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공부에 지친 대학생이시거나 마케팅, 브랜딩, PR, 커뮤니케이션, 광고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 이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다음 방송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의 변화를 서로 느낄 수 있고 상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내시죠, 뭐. 역시.